42페이지에 금융상품 봅시다. 금융상품 별로 안 중요해요. 별로 안 중요해요. 왜냐하면 정기예금, 정기적금이에요. 그리고 제가 단기금융상품이라고 표현한 건 단기자가 붙었죠. 그래서 결산일 혹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단기금융상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상태표 기준일, 재무상태표일도 12월 31일이죠. 보고기간 종료일도 12월 31일이고 다 문제 내는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니까. 근데 이 단기 금융 상품은 지금 여기는 안 적혀 있는데 단기 투자 자산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투자 자산이라는 표현은 사용에 제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성 자산 이야기할 때 사용에 아무런 제약이 없어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사용에 제한이 있으면 단기 투자 자산으로 변하는 건데, 이 정기예금, 정기적금이라고 기본적으로 설정된 계정 과목은 단기 금융 상품만 있고, 우리 투자 자산으로 되는 보고기한 종료일로부터 1년 이후에 일어나는 건 우리 장기성 예적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정기예금, 정기적금은 단기 투자 자산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오른쪽 페이지 위에 보시면 선일자 수표라고 적혀 있죠. 제가 넌지시 여러분한테 이런 표현을 어느 순간 한 번씩 썼는데, 수표나 어미나 거의 같은 것처럼 제가 이야기를 하죠. 사용하는 제도 형식은 비슷해요. 그럼 이 선일자 수표는 우리 그 당좌 수표에서는 가능한 이유가 우리 회사가 지급기일부터 날짜를 전부 다 쓰는 거예요. 그럼 우리 회사가 그 쓸 때 오늘날이 아니고 미래 날짜를 쓰는 거예요. 우리 수표는 오늘날로부터 발행일로부터 현금화되는 게 수표인데, 그 발행일을 미래 날짜로 쓰는 거예요. 우리 어음의 지급기일처럼 미래 날짜를 써버리면 어음하고 효과가 똑같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선일자 수표는 회계 처리는 어음에 대한 회계 처리에 준한다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선일자 수표가 나오면, 자, 우리 상품처럼 일반적인 상거래면 지급어음이나 받을어음,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면 미지급금, 미수금 써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냥 어음으로 취급한다라는 거죠, 선일자 수표는. 그렇죠? 그냥 우스갯소리로 과거 옛날에 실제 그 하나은행에서 한번 일이 일어났었어요. 우리 자기압 수표 있죠? 자기압 수표는 자기가 자기 앞으로 발행한 수표가 자기압 수표예요. 은행이 내 통장에 돈 빼가세요 하면서 자기가 앞으로 발행하는 건데, 그 은행 직원이 그 수표에 도장 찍어주잖아요. 날짜 며칠 찍어줘요, 수표에. 근데 그걸 빼먹고 안 찍은 거예요. 그걸 받아간 사람이 딴 은행 가서 쓰려고 했는데 그 날짜가 없으면 당연히 그날부터 현금이다라는 건데, 그 날짜가 없으면 제도된 수표가 아니죠. 그래서 지급 거절이 돌아왔어요. 근데 하나은행에서 지급 거절을 한 거예요, 또 자기들이. 뉴스 기사가 이틀 만에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냐면 자기가 발행해놓고 자기가 부도낸 거잖아. 바보짓을 한 거죠, 하나은행이. 그래서 진짜 신기한 건 뉴스 기사가 사라져요. 자기들도 그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쫙 없앴는지 옛날에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그건 이제 은행 일하시는 분들도 그에 대한 지식이 조금 부족했던 거죠. 그 날짜부터 현금이 된다는 생각을 못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그냥 금액만 보고 끝낸 것 같은데, 그래서 수표는 그 적혀 있는 날부터 현금화되는 건데, 미래 날짜를 쓰면은 그냥 어음에서 지급기일, 우리 만기일자 쓰는 거랑 똑같이 미래 날짜 써버리면 효과가 똑같기 때문에 우린 선일자 수표는 어음으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근데 상법상 우리 상식으로 어음은 만기일 이전에 절대 현금화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선일자 수표는 만기일 이전에 현금화할 수는 있어요. 지급 그날 이전에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통장에 돈이 없으면 금융부동화 하니까 서로 껄끄러운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그 날짜 이전에는 은행 가는 건 서로 당연히 상도덕상 아닌 건데, 근데 과거에 제가 다니던 회사 거래처가 그런 현상이 있어가지고 다른 데 사장님들이 계속 먼저 가서 하라고 저한테 펌프질을 했는데, 저는 그 사람들이 일부러 그런 식으로 한 줄 모르고 믿고 갔다가 제가 그 회사에 금융부도를 냈어요.
근데 그때 요리사는 돈 다 받았어요. 딴 사장님들 바로 줄 서게 하더라고. 자, 우리 뭐 알고 갑시다 적혀 있는데 뭐 얘는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이제 다음 단기 매매 증권, 단기 투자 자산 쪽으로 갑시다. 그럼 이번엔 단기 매매 증권을 보면서 자, 얘만 바로 볼 게 아니고 일단 48페이지로 가서 자, 우리 유가증권에 대해서 이제 다시 자와 같이 볼 건데 자, 유가증권이라는 건 가치가 있는 권리 증서를 유가증권이라고 한다라고 했죠. 그럼 이 유가증권은 채무증권이 있고 채무증권은 우리 채권이나 우리 회사채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은 우리 그 국공채, 지역개발 채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채무증권이라고 하는 거고 지분증권은 우리가 주식을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과거에는 제가 유가증권 이야기할 때 단기 매매 증권을 포인트로 했었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다른 계정 과목을 이제 포인트로 좀 잡을 거예요. 그럼 먼저 우리가 잘 아는 계정 과목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는데 이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계정 과목은 단기 보유 목적, 시세 차익의 목적, 시장성이 있어야 되는 걸 우리는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하죠. 그리고 만기 보유 증권은 제가 얘네들 아래에 좀 더 쓸게요. 얘는 만기까지 보유 의도가 적극적이고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지 만기 보유 증권이고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우리가 특정 기업의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게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고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들 위 세 가지 계정 과목 보유 목적 외 그냥 일반적인 투자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매도 가능 증권이다라고 분류를 할 거예요. 그럼 자 제가 아래 쓸 거라고 한 게 이 단기 매매 증권은 채무 증권을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고 지분 증권도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우리 유동 자산만 분류가 돼요. 얘는 비유동 자산으로는 분류할 수가 없어요. 투자 자산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유동 자산이라는 건 당좌 자산, 비유동 자산이라는 건 투자 자산을 이야기하는 건데 근데 단기 매매 증권의 이 단기는 지금 즉시에 대한 단기죠. 그렇기 때문에 비유동 자산으로는 분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얘는 그럼 만기 보유 증권은 만기 채무 증권은 가능한데 지분 증권은 분류할 수가 없어요. 지분 증권은 주식인데 주식에 만기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 만기 보유 증권은 유동 자산일 수도 있고 비유동 자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그때 만기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기 보유 증권 쓸 때는 얘가 코드 번호가 124번하고 181번하고 두 개가 있을 거예요. 이제 실기할 때.
그러면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가 적극적이고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만기가 언젠지를 봐야 돼요. 3년짜리다. 일반적으로 3년에서 5년이에요. 그러면 투자자산으로 분류되는 181번을 선택해야 되는데 만약에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라면 우리는 당좌자산인 124번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될 거라는 거예요. 유동 비유동은 우리가 선택을 해줘야 돼요. 계정 과목 이름은 똑같아요. 만기 보유 증권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만기를 보고 어떤 지금 만기가 언젠지에 따라서 유동자산 분류할지 비유동자산 분류할지 이제 이걸 구분을 하셔야 되고, 다음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채무증권은 분류할 수가 없고 지분증권은 분류할 수가 있어요. 이 이유는 자, 우리가 돈 빌려주고 어느 기업에 영향력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건 말이 안 되죠. 돈 빌려주고 그럴 수 있다고 하면 제가 전에 은행은 최고의 갑일 거라 그랬잖아요. 그건 불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분증권만 분류가 되고, 그리고 이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회계 기준서에서 얘는 투자자산으로 분류하래요. 심지어는 유가증권 챕터인 6장이 없고 얘는 8장에 있어요. 뒤늦게 만들어져서. 그래서 이 유가증권 문제 나올 때 보면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을 빼놓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종종 나오는데 그 이유가 얘는 뒤늦게 만든 개정 과목이라서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매도 가능 증권은 얘는 채무증권은 분류할 수 있고 지분증권도 분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유동 자산으로 분류도 되고 비유동 자산으로도 분류가 돼요. 왜냐하면 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애들 다 모아둔 거잖아. 그래서 유동일 수 있고 비유동일 수도 있는데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에 코드 번호가 있는데 얘는 매도 가능 증권은 단기 보유의 특별한 목적이 없는 한 투자자산으로 분류를 해야 돼요. 단기 보유에 특별한 목적이 없는 한 투자자산으로 분류를 할 거예요. 그럼 지금 보고 있는 이 내용을 우리 교재 63페이지하고 컴페어를 시키세요. 63페이지 63페이지에 투자자산 쪽에서 주로 얘를 다루고 싶어 하기 때문에 투자자산 쪽이 주로 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저와 같이 이제 분개를 할 건데 단기 매매 증권은 그냥 전 급수가 다 좋아해요. 그런데 회계 1급에서는 다른 계정 과목은 잘 안 내요. 회계 1급은.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만 보면 되는데 전산 세무 2급은 단기 매매 증권도 좋아하고 매도 가능 증권도 좋아해요. 그래서 이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이제 특징을 좀 파악하셔야 되고 미래 되면 만기 보유 증권을 또 이제 세무 1급은 좋아를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얘네들을 취득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처분하는 걸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한 경우와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한 경우로 두 개를 가지고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주식을 취득하는데 천주 임명가 1,000원 그리고 시가가 1,200원 취득 수수료가 10만 원이 들어갔다고 볼게요. 자,
자, 그럼 첫 번째는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하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하는 경우, 이렇게 하면서 두 개 차이를 비교해 볼게요. 자, 먼저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한 경우는 뭐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우리는 액면가에는 취득할 수가 없다라고 했죠. 그럼 얘는 함정이고, 자, 그럼 우리는 대변에 130만 원을 주고 단기 매매 증권은 자기 매입 가격만, 그리고 이 10만 원은 수수료 비용, 영업외 비용이 900번대로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취득할 때 부대 비용을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 계정 과목은 단기 매매 증권이 유일한 거예요. 그럼 나머지 계정 과목 자산들은 우리 취득원가에 포함한다는 거는 취득한 자산의 계정 과목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대변에 현금 130만 원, 얘는 매도 가능 증권 130만 원이다, 이렇게 쓸 거고, 특별한 단기 보유 목적이라는 말이 없으면 무조건 투자 자산을 써야 돼요. 단기간 보유 목적이 아니면 무조건 투자 자산으로 이렇게 써둘 거예요. 뭐 만기 보유 증권이라 하더라도 그냥 130만 원 썼을 거예요. 뭐 주식은 분리할 수 없지만 만기 보유 증권도 우리가 채권을 사면서 수수료 들어갔다면 취득원가에 포함할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얘가 X1년도였다고 볼게요. X1년도 기말 공정 가액을 봤더니 한 주당 1,300원으로 1,400원으로 오른 거예요. 그럼 단기 매매 증권이든 매도 가능 증권이든, 단기 매매 증권은 내장부에 120만 원이라고 써뒀고 매도 가능 증권은 130만 원이라고 써뒀죠. 어떻게 써뒀던 간에 우리는 단기 매매 증권 분류했던, 매도 가능 증권 분류했던 기말 공정가액으로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보여줘야 돼요. 둘 다 140만 원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한 경우는 120만 원 적혀 있으니까 20만 원을 높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20만 원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20만 원, 이렇게 처리할 거예요. 그럼 매도 가능 증권은 장부에 130만 원이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10만 원만 높여주면 140만 원으로 보여지겠네요.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 10만 원을 높여주고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10만 원이다, 이렇게 처리할 거예요. 그럼 지금 기말에 평가하는 건 목적이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공정가액으로 이 유가증권의 금액을 보여주려는 게 목적이에요. 평가이익이 얼마다, 이걸 알려주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얘를 140만 원 유가증권 자산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주는 게 주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자, 지금 이 평가가 실제로 일어난 거라 그랬나요? 아니죠.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손익을 제가 미실현 보유 손익이라고 표현하죠. 그럼 미실현 보유 손익이기 때문에 매도 가능 증권은 얘 성격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분류가 되는 건데, 이 단기 매매 증권만 특이하네요. 지금 즉시 팔 거기 때문에 굳이 자본인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하지 말고 얘는 영업 외 수익 900번대로 처리하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얘 둘이의 인생은 완전히 틀려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론 시험에서는
이 단기매매 증권 미실현 보유 손익은 영업 외 손익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매도 가능 증권의 미실현 보유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처리한다. 이거 아는지도 매우 자주 물어봐요. 둘 다 미실현 보유 손익인데 단기매매 증권은 영업 외 수익 비용, 매도 가능 증권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처리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얘 둘이가 왜 아주 큰 차이라고 제가 이야기하냐면, 수익 비용은 내년 되면 따라오는 게 아니죠. 얘는 X1년도에 일어났으면 X1년도에 수익으로 손익계산서에 들어가고 끝나는 건데,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자본이기 때문에 얘는 안 지워지고 내년에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 둘이의 성격이 매우 큰 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자산부채 자본은 내가 반대쪽에 써서 지워져야지만 없어지는 거라 그랬죠. 그죠? 근데 수익 비용은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 둘이는 완전히 다른 운명을 살게 돼요. 자, 오늘 복습하시면서 곰곰이 얘 둘이 비교를 잘 해보셔야 돼요. 자, 기말해 봤는데 얘는 자, 예를 들어서 1,100원이 됐다라고 볼게요. 1,100원. 그럼 지금 140만 원 되어 있는데 110만 원으로 이제 유가증권의 금액을 조정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단기매매 증권은 대변에 단기매매 증권 30만 원을 내려주고, 차변에 단기매매 증권 평가 손실 30만 원이다. 이렇게 쓸 거예요. 자, 그런데 매도 가능 증권은 얘를 30만 원 내려서 110만 원 만드는 건 똑같은데, 자, 지금 우리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10만 원 있죠. 전기에 적은 게 아직 장부에 남아 있죠. 그런데 올해 또 30만 원 내렸다고 쓰면 내 장부에 나 매도 가능 증권 130만 원에 샀는데 10만 원 오르고 30만 원 내렸다라고 쓰면 바보 같은 소리가 되겠죠. 130만 원에 샀는데 지금 110만 원이면 20만 원 내렸다고만 쓰면 될 거잖아. 장부에 있으면 될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을 우선 상기하는 거예요. 이익 10만 원을 상기하고 20만 원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을 써주게 될 거예요. 그러면 내 장부에는 130만 원에 샀는데 20만 원 내려서 지금 110만 원이다라고 남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단기매매 증권 평가 손익은 정기 말과의 차익이고,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 손익은 취득 원가와의 차익이 장부에 남게 될 거예요. 취득했을 때 130만 원에 샀는데 지금 110만 원이라면 내 장부에는 20만 원 손해봤다고만 남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얘가 매도 가능 증권의 특징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게 좀 이상하게 보이죠? 그죠? 이제 얘를 팔게요. 자,
이익 볼까요? 손해 볼까요? 이제 공매도도 된다며. 여러분들 공매도 하시는 분 있나요? 아, 하시는 분은 엄청 관심 많으신 거예요. 왜냐면 비쌀 때 사가지고 내릴 때 팔아야지. 그 돈 빌려서 사는 거, 내 돈 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공매도는. 그래서 갚을 때 주가가 하락하면 싼 값에 갚을 수 있기 때문에 나한테 차익이 남는 방식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럼 그냥 기분 좋게 돈 벌었다고 볼게요. 150만 원에 팔았어요. 자, 주당 1,500원에 처분을 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처분이라는 건 장부에 있는 모든 기록을 제거하는 거라 그랬죠. 그 모든 기록 제거하는 게 그 모든이 자산부채 자본을 반대쪽에 쓰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단기매매 증권은 얘가 영업외 비용이기 때문에 단기매매 증권 110만 원만 남아 있죠. 그럼 단기매매 증권은 대변에 단기매매 증권 110만 원이다라고 쓰면 얘 흔적을 다 지운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돈을 150만 원을 받으면 대변에 단기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 40만 원이다 이렇게 남게 되겠죠. 그런데 매도 가능 증권은 그럼 보면 당연히 장부에 매도 가능 증권은 110만 원 적혀 있는데 얘한테 딸린 식구가 있죠. 얘도 기타 포괄 손익누계액으로 얘 팔았는데 얘가 장부에 남아 있으면 매도 가능 증권도 없는데 매도 가능 증권 평가에서 20만 원 손해 봤다고 장부에 남아 있으면 안 될 거잖아. 그죠? 전에 10만 원 있던 거에 반대쪽 써서 지웠는데 20만 원은 손실이 남아 있겠죠. 그럼 얘도 지워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지우려면 반대쪽 대변에 그러면 얘를 지우기 위해서는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20만 원을 지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기록이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다 지웠으니까 150만 원 받으면 차이 나는 이 20만 원이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이 되게 되겠네요. 그럼 단기매매 증권 처분 이익은 얘는 영업외 수익이고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도 이제는 실제 일어난 거죠. 실제 이익 본 거기 때문에 영업외 수익이에요. 평가만 실제로 안 일어난 거니까 기타 포괄 손익누계액으로 둔 거지. 이제 팔고 손해보고 이익 본 건 실제로 일어난 거잖아. 근데 우리 회사가 매도 가능 증권이든 단기매매 증권이든 어떤 계정 과목으로 분류했던 간에 영업활동일 수는 없죠. 우리 회사는 제조업이잖아. 유가증권으로 뭔가를 하는 건 영업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영업외 수익 비용으로 실제 일어난 거는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럼 자 여기에서 보시면 단기매매 증권의 처분 손익은 정기말 공정가액과의 차액이 나오는데 자 우리 매도 가능 증권 얼마에 샀는지 기억나시나요? 매도 가능 증권 얼마에 샀던지 장부에 샀을 때 너무 오래됐나요? 130만 원에 샀죠? 샀을 때 120에 취득원가까지 해서 130만 원이었잖아요.
근데 얘 지금 얼마에 팔았죠? 150에 팔았다고 제가 예를 들었죠. 그래서 20만 원 이익이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매도 가능 증권은 무조건 매도 가능 증권은 취득원가하고 차이만 딱 장부에 담는 거예요. 그럼 이 매도 가능 증권의 특징은 매도 가능 증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 처분 전까지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방식이에요. 사올 때부터 취득원가에 포함하고 수익 비용을 전혀 인식을 안 하는 거예요. 마지막 팔았을 때 한 방에 내가 얼마에 사왔는데 얼마에 팔아서 얼마 이익이다 손해다가 한 방에 나오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는 지금 단기 매매 증권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런 거지 우리 일상생활엔 매도 가능 증권처럼 이야기해요. 오늘 주식 150만 원에 팔았는데 이익이야 손해야 물어보면 20만 원 이익 봤어라고 말할 거지. 여러분들이 몇 년도에는 20만 원 이익 보고 몇 년도에는 10만 원 손해 보고 마지막에 얼마 이익 보고 팔았어 이런 이야기 안 하잖아. 그죠?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이 일반적인 방식인데 좀 특이하죠. 그죠? 그래서 처음 보면 매도 가능 증권을 좀 이상하게 좀 보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회사 가도 매도 가능 증권 쓸 거예요. 시험에서도. 그리고 시험에서도 그래서 얘를 매우 좋아해요. 그럼 지금 얘를 매도 가능 증권 회계 처리하는 걸 처음 보신 분들은 얘가 좀 이상하게 보여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난 하나도 안 이상한데 그렇게 돼야 되는 거네. 그렇게 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지금 뒤늦게 재능을 발견한 거예요. 얘가 이상한 게 정상이니까 이제 천천히 보면서 이제 원리를 이해하시는데 이 자본 관련해서 건드는 건 우리 과거의 자본에서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할인 만행 차금, 감자 차익, 감자 차손 그런 이야기 했던 기억 있으시죠? 그런 것들도 우선 상계했잖아. 그처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도 우선 상계를 하는 거고 그리고 얘네들은 장부에서 제거할 때는 평가 손익이 어느 거든 장부에 남아 있으면 다 지워져야지 없어지는 거예요. 성격이 자본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얘는 안 지워주면 안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도 가능 증권의 회계 처리의 특징을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자, 단기 매매 증권하고 매도 가능 증권을 봤을 때 평가 손익은 단기 매매 증권은 영업 외 손익 수익 비용 쓰는데 매도 가능 증권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을 쓰고 하지만 처분 손익은 둘 다 영업 외 손익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얘가 이상한 애 같죠? 왕따 같아 보이죠? 근데 얘가 이상한 애인데 근데 원래 얘가 이상한 애야 되지만 분위기상 얘가 이상한 애처럼 보이는데 이걸 알고 있는지 이론 문제에서 참 많이 만나실 거고 그리고 회계 처리할 때도 평가든 처분이든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 이때 10, 얘가 만약에 그 130만 원으로 1,300원이었다 그러면
대변에 매도가는 증권인데 차변에 매도가는 증권 평가익 10만 원을 줄여주는 회계 처리만 왔겠죠. 130만 원이었다면. 그래서 얘는 수익 비용이 아니고 자본의 증가, 자본의 감소. 그죠? 얘도 자본의 차감적 계정으로 증가하려고 발생했다가 여기에 지워준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자본 계정이라는 특징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신지 그렇게 질문을 할 거란 이야기예요. 자, 그럼 다시 우리 이제 교재로 좀 가서 63페이지 좀 볼게요. 자, 63페이지 위쪽은 우리 이 세 개 계정 과목 있는 거는 뭐 앞에 제가 계정 과목 분류할 때 이야기했던 거고, 자, 이 만기 보유 증권이라는 애가 있죠. 이 만기 보유 증권은 채권만 가능하다라고 했었는데, 당연히 채권이니까 우리가 배당을 받는 게 아니고 이자를 받겠죠. 그죠? 그래서 그 이자 받으면 이자 수익으로 처리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생뚱맞은 글자가 있어요. 유효이자율법, 상각, 이런 글자가 적혀 있죠. 자, 얘만 체크해 둘게요. 이제 안면 터놓고 저와 같이 사채 가면 유효이자율법이 뭔지를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취득한 건데 나중에 채권을 발행하는 게 사채였던 거고, 주식을 발행할 때 공부했던 게 자본금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취득인 건데 이제 나중에 발행하는 쪽에 갔을 때 제가 이거 설명드릴 거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은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애들 전부 다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채권이면 이자 수익이 되는 거고, 주식이면 배당금 수익이라고 쓴다는 이야기예요. 둘 다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하는 건데, 자, 이 유가증권의 평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지금 얘 둘이를 평가하는 걸 보면 또 유가증권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한다라고 오해할 수 있죠. 그걸 또 허를 찌르는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유가증권의 평가는 단기매매 증권은 공정가액법을 써요. 근데 매도 가능 증권은 원칙은 공정가액법을 쓰는데, 그런데 예외가 시장성이 없는 경우, 이때는 쓸 수 있는 방법이 원가법을 써요. 자, 우리 주식회사 IT 아카데미라고 아시나요? 모르는 게 맞아요? 우리 학원 법인 이름이에요. 우리 학원 법인의 비상장 주식에 대한 가치 어떻게 할 거야? 알 수 없겠죠? 그러면 평가 안 하고 취득원가 그대로 두라는 게 원가법인 거예요. 또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얘는 지분율법을 써요. 지분율이 몇 퍼센트네, 이 회사의 가치가 얼마네, 그럼 몇 퍼센트가 이거의 가치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만기 보유 증권은 상각 후 원가법이라는 걸 써요. 이 상각 후 원가법이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렇게 봤을 때, 자, 이거를 보고 나서 다시 유가증권 평가는 공정가액으로 한다 하면 맞나요? 아예 틀린 질문이죠. 근데 우리가 회계 처리는 주로 얘 둘이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공정가액으로 평가했던 기억이 남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지문에 나오면 공정가액으로 평가했어라고 이제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유가증권의 평가는 우리는 각 유가증권 종류마다 다양한 방법을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유가증권 재분류에 대해서는 쉬었다가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쉬었다 합시다.